저는 29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고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의 집이 어떤 곳인지, 그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은 채 저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른 지 며칠 뒤 처음으로 시댁 문을 들어서던 날의 공기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집은 제가 자라온 곳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묵직한 대문을 지나면 넓은 마당이 펼쳐졌고 그 끝에는 서양식 석조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거실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이름 모를 조각상과 고가의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반짝이며 제 발걸음을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평범한 집에서 자란 저에게 이 공간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바로 민준 씨의 어머니 정숙 여사였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이자 앞으로 제가 매일같이 마주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말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입꼬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왔구나. 짧고 건조한 인사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게 숙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로 인사드립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잘하겠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고 있던 꽃다발을 받아들더니 잠시 바라보다가 거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거긴 내려놔라. 향이 너무 진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 말투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작게 네 하고 대답하며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작은아버지 부부, 먼 친척들, 그리고 가문의 재단 일을 맡고 있다는 사람들. 낯선 시선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고 저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식탁은 과하게 화려했습니다. 은수저와 고급 그릇이 반짝였고 도우미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접시를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정숙 여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엔 지켜야 할 게 몇 가지가 있다.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일요일도 예외는 없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도우미와 비서가 있다. 며느리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은 친절한 설명이라기보다 경계선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전복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겨를도 없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잠시 자리를 파한 틈에 정숙 여사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손바닥만한 붉은색 보석함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며느리에게 내려주는 반지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반지를 제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래된 금빛 반지가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차가웠습니다. 다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저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간직만 해라. 괜히 과시할 필요 없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숨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낯선 친척들의 스치는 눈빛, 조용한 속삭임들,
그리고 제 존재를 조심스레 재단하는 듯한 분위기. 저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피곤하지? 방으로 올라가서 쉬자.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배정된 방 문을 닫자마자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옷장, 서랍 안에 준비된 물건들, 고급 침구들.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공간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한 잔 마시려고 조심스레 1층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집안은 이미 조용했지만 거실 한쪽에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아이, 우리 집 색깔이 아니야. 정숙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애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결혼까지 했잖아요. 이제 어쩌겠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아마 오래된 친구겠지요. 시간이 해결해. 결국 물은 위로 못 흐르지. 저는 발걸음을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제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우리 집 색깔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실수처럼 들어온 이질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조용히 끊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축하라는 단어가 이 집 공기 속에선 낯설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정원 위로 노란 조명이 얇게 번지고 있었고 밤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던 반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무게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 무게가 자존심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모욕감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의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저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발소리조차 조심했고 어떤 말이라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내뱉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눈밖에 나는 일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숙 여사는 여전히 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무심하게 던지는 말 한마디 마주칠 때마다 달라붙는 시선 하나가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그 가게 하시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런 삶도 나쁘진 않지. 다만 우리 집하고는 좀 다르잖아. 말끝을 느리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던진 말이었지만 제 안쪽 깊은 곳까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친척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숙 여사는 제게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는 늘 이 자리를 지켜왔어. 남편을 곁에서 돕고 가문을 관리하고 이름을 지켜내는 일말이다. 너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자 경고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여사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최선이라. 세상엔 최선만으로 안 되는 일도 많지.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자리가 너무도 작아 보였습니다. 제가 앉은 소파조차 이 집의 일부가 아니라 누군가 잠시 놓아둔 낯선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숙 여사의 말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배우겠다 하면 할 필요 없다고 잘랐고 밖에 나가겠다 말하면 집안부터 익혀라고 돌려 말했습니다. 집에 오신 손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비교의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민준이도 예전엔 꼼꼼했는데 요즘은 많이 느슨해졌어. 우리 집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네. 그 말들이 쌓일수록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는 제가 꽤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말에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의 삶은 그 믿음을 차근차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 여사가 친구와 차를 마시는 자리에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을 가지러 부엌 쪽으로 가던 길이었고 거실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못 믿겠어. 정숙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가 왜 저런 집안 여자와 결혼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시간이 답을 줄 거예요. 친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동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고 보면 알아. 급이 안 맞는 건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그 애도 오래 못 버틸 거야. 언젠간 제 발로 나갈 거라고. 그 말이 복도 끝까지 날아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고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안에서 무너지는 자존심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작아졌을까?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조금 서툴러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소리조차 조심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처음으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사라질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보여주겠어. 그건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안에는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멩이는 자존심이었고 분노였으며 언젠가 이 집을 송두리째 흔들지도 모를 불씨였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늘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의 습관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늘 출근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던 사람이 그날따라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도 메시지를 확인하고 식탁에서도 화면을 훑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그래. 그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며칠 뒤 민준이 갑자기 회식이 생겼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서야 현관문이 열렸고 그는 술에 취하지도 않은 말투로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나온 건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고급 레스토랑. 회사 근처도 회식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간 거야? 아, 팀장님이 잠깐 데려가셨는데 그냥 커피 마신 거야. 커피 한 잔에 18만 원. 설명은 들었지만 납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귀가 시간, 통화 시간, 옷차림, 표정. 별것 아닌 것들을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조각들이 언젠가 진짜를 드러내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늘 퇴근 후 저녁을 같이 먹던 사람이 갑자기 약속이 있다며 외식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향수가 바뀌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민준의 차 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안을 둘러보다가 조수석 아래에서 낯선 여성용 머리끈을 발견했습니다. 색도 질감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끈을 그대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없앨 때가 아니라 쌓을 때였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야근이 있다고 말한 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회사 근처로 직접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의 차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낯선 여자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뒤 민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둘은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어깨의 각도와 걸음의 속도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여자가 돌아보자 민준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눈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회의가 좀 길어졌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장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회사 근처 골목, 같은 시간, 같은 방향, 같은 웃음. 그날 이후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말보다 무서운 건 침묵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 나를 속이는 동안 나는 조용히 준비할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틈을 찾고 이야기를 만들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분노보다 냉정이, 눈물보다 계산이 자리했습니다. 이제 싸우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를 무너뜨릴 이야기를 만들 겁니다. 이 집이 나를 시험한다면 나는 이 집을 안에서부터 갈라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확신이 들자 제 눈은 달라졌습니다. 민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출근 전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휴대폰을 붙잡고 미소 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엔 없던 향수 냄새가 그의 옷에서 났고 회식이란 말도 자주 들렸습니다. 오늘도 늦어? 응, 요즘 일이 많아서. 늘 비슷한 말, 그러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그 말이 사실이길 바랐지만 제 안의 직감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샤워를 하는 사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름 대신 꽃 모양 하나만 떠 있었고 미리 보기에 짧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은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 안에는 둘만의 시간이 이미 오래 이어져 왔다는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지금은 소리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쌓고 타이밍을 기다릴 때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평소보다 훨씬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귀가 시간이 점점 일정해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항상 같은 요일, 같은 시각에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그는 팀장과 저녁 미팅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그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회의라던 그의 차는 회사 주차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퇴근 시간보다 한참 뒤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고 때때로 민준이 여자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 민준의 얼굴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때 저를 바라보던 그 표정,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이제 낯선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다 정리되면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정말이지? 말만 하는 거 아니지? 그 짧은 대화가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정리되면 같이 있을 거야. 그 말은 제 존재를 끝낼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무너뜨리는 방법.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그 여자의 이름도 알게 됐습니다. 은채 28살. 회사의 신입 직원이었고 얼마 전부터 민준의 팀에 배치됐다고 했습니다. 같은 회식 자리에 자주 참석했고 출퇴근 시간을 일부러 맞춘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녀의 SNS였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이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배경은 며칠 전 제가 봤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제자리를 찾게 해주지. 다만 그 자리가 네가 생각한 곳은 아닐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의심하는 눈빛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민준이 늦는 날엔 수고했어라고 말했고 웃으며 저녁을 차려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 그 균열을 더 크게 만들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뒤집어 놓을 시간이라고. 민준이와 은채의 관계는 이미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고 감정이 깊게 얽힌 오래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모든 걸 정리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이제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민준이 몰래 보낸 메시지, 은채가 남긴 음성 메시지, 카페에서 찍은 사진까지.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어디서 어떻게 쓸지 나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생일 겸 재단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친척들과 이사진, 언론까지 초대된 큰 자리였습니다. 정숙 여사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단상에 서 있었고 민준도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말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민준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고 시어머니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단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제 남편과 어떤 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들이 함께 있는 사진이고요. 순식간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내 손에서 봉투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에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웃는 사진이 차례로 뜨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보낸 메시지도 그대로 읽혔습니다. 당신 아내는 몰라요. 이번 달 안에 끝낸다고 했잖아요. 정숙 여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냥 회사 후배야. 회사 후배와 호텔에서 주말을 보내고 손을 잡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나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누구보다 떨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갑자기 낯익은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은채였습니다. 그녀는 태연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 말할 때 아닌가요? 당신이 먼저 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장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을 감쌌고 시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이게 다 뭐냐? 엄마, 내가 잠시 실수를. 실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게 실수야? 우리 집안을 이렇게 욕보여 놓고 실수라고? 정숙 여사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친척들의 속삭임이 행사장을 뒤덮었고 이 사진 중 몇몇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 집안의 중심이었던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여자와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고 저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 집을 모두 버리고 말이죠. 정숙 여사는 민준을 노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넌 오늘부로 이 집안의 아들이 아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거라.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은채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뿌리쳤습니다. 잠깐만 엄마. 나도 사정이 있어. 그러나 그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을 퍼나르기 시작했고 재단 이사진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는 방에 틀어박혀 전화를 걸어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 여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녁 식탁은 싸늘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의 폭로로 이 집은 균열을 넘어 붕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모든 것을 삼켜버릴 무너짐의 시작이 지금 여기서 시작됐다는 걸. 그날 폭로 이후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은 적막했고 식탁의 의자들은 늘 하나씩 비어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말 한마디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 집은 이미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별채로 옮겨갔습니다. 정숙 여사는 그를 부르지 않았고 그는 어머니 방 앞을 지나치면서도 한 번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미 남남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각서가 포함된 터무니없는 조건의 서류였습니다. 깔끔하게 끝내자는 말 한 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나를 내쫓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깔끔이란 게 이런 것이었습니까? 나는 서류를 찢지도 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찾아갔고 지난 5년간 이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민준의 외도 증거, 계좌 이체 내역, 은채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증거라면 당신이 유리합니다. 며칠 뒤 은채가 직접 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주친 그녀는 두려움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희 둘 사이를 인정해 주세요. 그녀의 말에 정숙 여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감히 이 집에 찾아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저희는 진심이에요. 민준 씨도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숙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준아, 너도 같은 생각이냐? 민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제 끝내고 싶어요. 그 순간 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한때 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내 존재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재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정숙 여사와 이사진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들고 단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민준의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회사 자금 일부가 은채의 생활비와 여행 경비로 사용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 캡처였습니다. 재산만 정리되면 우리 둘 다 자유야. 조금만 더 참아. 엄마도 곧 포기할 거야.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몰래 본 거잖아. 아니, 내가 살아온 시간이에요.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누구보다 무겁게 울렸습니다. 정숙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이 집을 팔아먹으려 한 거냐?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재단에서도 이 집에서도 나가거라. 민준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오해예요. 오해? 이 증거가 다 오해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옆에서 은채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방 안의 공기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대부분을 인정받았고 민준의 재단 지분은 모두 박탈됐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해임됐고 그의 이름을 걸었던 사업들은 전부 중단됐습니다. 은채는 회사를 떠났고 민준 곁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숙 여사는 재단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였고 나는 이 집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나를 짓눌렀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벽일 뿐이었습니다. 문을 닫을 때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이름도 모두 잃었지만 이제야 제 진짜 이름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다시는 거짓에 기대어 살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집도 그 어떤 달콤한 말도 제 삶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의 길이 외롭더라도 진실만은 제 발로 지켜내며 살 것입니다.